네, 9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고치 않았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편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여야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 또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청문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국 후보자가 끝장 토론 형식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조 후보자 간담회는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끝났고요.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7시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는데 자, 저희가 그 7시에 청문회가 재개될 때, 기자간담회가 재개될 때까지 오늘 그 오후에 3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 오늘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지금까지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때요? 네,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된 셈인데요.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조국 후보자 이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딸과 관련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뭐 법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좀 도덕적으로 또 국민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오늘 조 후보자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질책은 달게 받겠다라는 말을 전제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많은 사실들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일단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실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딸 논문 의혹 또 사모펀드 투자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 반장, 이따 하나하나 좀 그 핵심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오늘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요청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정 기한이었던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이 조국 후보자가 직접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를 해서 이 기자간담회 형식의 이런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주최로 진행이 하게 됐는데, 그럼 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요,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 국회를 능멸했다 이런 강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요, 이번 이 간담회를 강행하게 되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문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자, 제가 들으니까요. 오늘 조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중인 검사들에게 기자회견에 아무도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입장을 검사들이 대변하는 그런 형식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입장에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데 아까 조국 후보자도 1차 기자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신 반장, 청와대는 이제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나요? 일단 원래 오늘까지가 이 국회가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는 기한입니다. 근데 일단 그것을 넘긴 거고요. 따라서 청와대는 내일부터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 요청은 최대 10일 열흘까지인데 기한은 3일에서 열흘 어떻게 됐든 청와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송부 요청을 하느냐 아니면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고 또 임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yes or no 어떻게도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또 태국 순방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한도 결정되지 않았고 재송부 요청을 하느냐 마느냐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형식이 아닌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간담회는요, 이제 1차로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후 7시부터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7시까지 오늘 간담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7시가 되면 다시 이제 국회 현장을 연결해서요, 2차 기자간담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 전까지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할 테니까요,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고요. 일단 여당 발제와 집중, 오늘 발제는 안 하더라도요, 잠시 후에 여당 발제 형식에서 저희가 오후 기자간담회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1차 기자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채택 이견 등으로 또는 이 일정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청문회가 무산이 됐고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가 됐는데 민주당은 앞서 국민청문회라는 명명을 했고 오늘 간담회의 공식 명칭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였죠.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오후 2시 반쯤인가요? 국회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국 후보자는요, 오후 2시 28분에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렸는데요. 이 본관 후문을 통해서 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이 백팩 가방을 맸는데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 나비, 이 배지 리본이 달려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방문증을 신청해서 수령을 했고요. 또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가 시간 제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도착한 지 1시간여쯤 지나서 3시 반쯤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조금 전인 오후 6시 1차로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7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1차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은 가장 큰 관심은 딸의 논문 의혹, 또 대학 입학 의혹에 관한 질문에 집중이 됐는데 의학 논문 1저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에서 8월 사이 2주 동안 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내부 전사 시스템에는 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논문이 완성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장영표 교수는 영어로 논문을 쓰는 작업이었고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외국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1저자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그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 담당 교수님에게 전화,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 제1저자 문제도 제가 그 교수에게 연락드린 바 없다. 이렇게 소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1저자가 된 게 의아하다고 나도 생각한다라면서 이 당시에 책임 교수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의학을 포함해서 이과 쪽에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1저자로 돼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 교수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새로 제기된 의혹으로는 이런 게 있었죠.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의 딸과 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당시 조국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 법대 공익법센터에 인턴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때가 2009년 5월쯤이었는데 이 아들,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미국 듀크대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장 교수가 이 인턴십이 끝나고 난 뒤에 장 교수 측이 이 조모 씨를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뭐 소위 학부형들끼리 이 품앗이를 한 거 아니냐. 인턴십을 고리로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는 전화 번호도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 장 교수 아이 역시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또 서울대 이 센터는 고등학교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그 인턴십 문제는 당시 그걸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른 단국대 건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고 권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이번 2, 3주 동안 꼼꼼히 한번 확인해보고 보았더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원도 하고 선생님이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금 문제잖아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또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았던 장학금에 대한 질문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당시에 이 서울대 총동창회 이 장학재단이죠. 관학회로부터 두 학기 동안 8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저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또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조 후보자는 당시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 후보자가 과거 트위터 등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기준이 아니라 이 경제 상태로 옮겨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같은 장학금 받은 사실에서 논란이 됐는데, 자 이후에 이제 딸이 2학기에 의전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으니 반납을 하기 위해 이 대학원에 확인해봤더니 장학회 측에 확인해봤더니 한번 받은 장학금은 다시 반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령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이 2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으로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데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도교수였던 노한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특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학칙도 맞춤형으로 개정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조국 후보자는 이미 부산대가 장학금 지급에 불법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 장학금을 위해 연락했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노 원장이 과거 후보자 모친의 그림 기증 행사장에서 만났고 이후 만찬을 가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모든 참석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약간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이제 국전 입선 화가신데 그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그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부를 하고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도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네, 만찬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 보도였죠? 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에는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언급을 했죠. 네, 조 후보자는 딸이 장학금을 둘러싼 논란이 기회와 평등 또 공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합법이고 적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의 아이가 이 혜택을 누렸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통상적 기준으로는 금수저가 맞고 세상에서는 저를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다면서 이 금수저면 항상 보수적이어야 하냐, 뭐 강남에 살면 보수적이어야 하냐, 금수저다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부족했다라고 했고요. 또 진보와 개혁을 외쳐놓고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한다면서 이번 일이 마무리가 되면 장학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흑수저 청년 세대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저희 딸아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들, 청년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이제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중간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양 반장. 예, 잠깐 뭐 울컥하는 네. 모습이 보였죠. 뭐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자 조국 후보자는 공직자인 자신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뭐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해야 하고 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기사, 신문 기사 등등에 뭐 허위 내용 포함될 수 있고 또 뭐 감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보도를 하고 공격한 것 도를 넘었다 이렇게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권 언론의 보도라기보다는 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약간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했던 내용들이죠. 자신이 어느 여배우의 스폰서였다라든지 또 뭐 딸이 고급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뭐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양 반장이 한번 검증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걸 그런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를 하더라. 그러면서 딸과 관련됐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조 말 다음에 이제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조국 후보자가 일부 기자들이 밤 10시에 딸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다 이런 얘기도 뭐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저를 비난해 주세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조금 전에 이제 딸과 관련된 의혹을 저희가 정리해 봤고요. 또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또는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됐던 의혹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잖아요.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하고 또 투자자들이 모두 후보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 펀드 아니냐, 또 편법 증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조국 후보자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사모펀드 자체가 뭔지 몰랐다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죠. 네, 일단 뭐 후보자는요, 부인과 자녀가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를 하게 된 배경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자신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뭐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럼 뭐 펀드에 투자하는 건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이 펀드에 투자는 허용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 자신은 사모펀드가 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자, 이후에 그 뭐 소위 일각에서는 이 펀드의 뭐 실질적인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의혹이 제기된 이 오촌 조카를 통해서 뭐 물어본 결과 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지는 뭐 블라인드 펀드라는 특성상 잘 몰랐지만 일단 그 친인척을 통해서 좀 문의한 결과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자녀가 거액을 투자한 데 대해서도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뭐 아이들에 대해서는 세법상 허용이 되는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 것이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신이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은 혜택이고, 뭐 일각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실제로 10억 원을 투자한 건 비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약정액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저희 가족이 실제 출자한 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음을 설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 투자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무지한 투자자라면서 오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펀드사가 투자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내서 실적이 높아지는 등 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됐었죠. 자, 조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이 펀드 투자사가 뭔지 몰랐다라고 했고요. 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거라고도 설명을 했고, 또 해당 회사가 관급공사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데 대해선 최근 뭐 실적이 이렇다라면서 이 판례를 또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검찰 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최근 검찰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해당 펀드의 투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모펀드, 그리고 딸의 논문 제일 저자 등재, 이런 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수사 진행 중이죠. 자, 조국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처남 등이 조사를 뭐 받고 있는데, 내 입으로 피의자라고 말하면 피의자라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관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어떤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검찰에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이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움직임 아니냐, 뭐 일종의 조국 힘빼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일체의 수사에 대한 보고를 금지할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이 같은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조 후보자 많은 걱정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신이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었다면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뭐 자신이 장관 자리를 통해 돈을 더 벌겠느냐 아니면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냐고 반문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검찰 수사와 연계를 해서 뭐 거취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그만두고 이 가족을 돌보고 싶고 또 어머니와 특히 재수 씨에게 미안하다라는 심경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평생을 하던 일, 추구해 오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뭐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검찰의 일과 법무부 일이 섞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혀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의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임명 후에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점을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 정의 등을 말하면서 남겼던 발언, 또 SNS에 남겼던 글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놓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오늘 나왔어요.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두 사안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 트위터 글을 소개해드리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었던 2017년 1월 13일 조국 후보자는 이 트위터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해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트위터가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탄핵 문제가 논의되던 시점에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조 후보자가 과거 올렸던 이런 글들과 또 최근 청문회 전국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중적이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괴리에 대해서 또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문제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딸의 논문 장학금 관련한 의혹 저희가 짚어봤고요. 또 가족 사모펀드 의혹도 짚어봤잖아요. 이제 남은 하나는 이제 웅동학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채무 면탈 의혹도 이제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다뤘던 적도 있습니다만 자, 조 후보자가 이제 웅동학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적도 있고요. 오늘도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죠. 네, 재판장. 뭐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 기자 이 간담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일단 후보자는 과거 이 선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이 맡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가면서 자세하게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후보직을 마치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국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입장 재차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과거 선친이 공사 대금을 이 학교 부지를 팔아 마련하려고 했지만 당시 IMF가 터지면서 뭐 은행 대출을 다 갚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후에 이 아버님이 개인 연대 보증을 섰고 이후 뭐 선친이 하도급 회사에 다 돈을 지급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논란이 된 동생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해 동생이 신용 불량자가 됐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생이 당시 유일하게 갖고 있던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지 당시 뭐 동생이 채권으로 학교 재산을 감유하는 등의 뭐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의혹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의 선친이 후보자 동생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한 거는 좀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선친이 당시 뭐 몸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살아생전에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걸 뭐 자신보다는 같이 이 지역에 있는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그 직위를 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친의 기업이 부도난 와중에 이 사재를 털어 웅동학원의 공사를 완공한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을 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대국민 기자간담회 1차 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봤고요. 아까도 그 얘기했던 대로 오후 7시부터 다시 기자간담회가 재개가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요. 바로 연결을 해서 그 추가로 이제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1차 간담회가 오후 간담회가 끝나면서 6일에 임명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인사권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 거취 표명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또 향후 청와대 분위기 또 정치권의 입장 등이 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여당 발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정치권 반응을 이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기자간담회 큰 실망 안겨 죄송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치권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이 혼란스럽죠.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을 부르지 않는 대신에 5일부터 이틀간, 5일 후부터죠. 이틀간 청문회를 열 것을 오늘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이 청문회 정국을 끌고 가려는 꼼수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증인,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이제 법대로 청문회합시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합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이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4차례 경험을 최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 조국 후보자 딸, 부인, 동생, 그러니까 이 가족 증인 채택 여부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앞서 들으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요구 철회하겠다, 부르지 않을 테니 오늘 청문회 의결해서 5일 후쯤부터 열자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 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일정 등 많이 양보했다. 당초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를 둘러싼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관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의결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요구했던 건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러고 올라오셔서 그러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시에 개의 요구서를 내면서 어제 10시에 오라고 하는 거는 어제 분명히 어디서 그래 무리한 짓을 합니까? 어제 분명히 10시 예? 어제 10시 한다고 다 공표했어요. 어디서 그래 무리 개의 요구서는 언제 9시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자, 여야 법사위 간사들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면서 고성만 주고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누르는 대변이 아니고 개변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거를 무산시킨 게 누군데 자꾸 두 분하고 나하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아니 그래 그거 합의한 걸 무산시킨 게 누구냐고. 자, 별다른 진전 없이 간사 회동을 마치고 전체 회의를 시작했지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파행이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결국 저희들이 간사들이 협의를 해도 법사위 전체를 열어가지고 청문기획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방금 송기영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절대 들으세요. 나도 말 들었으니까 들어요. 이제까지 타협하고 최창원 의원 들어보세요. 이상에 끌고 나가고 여야 최창원 의원 들어보세요. 이게 위원회 할 일입니까 도대체? 어머머머머. 터무니가 없다. 무슨 터무니가 없어 진짜 터무니가 없네. 나가. 들어가요. 왜 손가락 찌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터무니 없는 소리가 맞지. 아니 터무니 없는 얘기 듣고 있으면 뭐해 빨리 나와. 아니 회의 소집해놓고 왜 나갑니까? 가자. 아니 소집도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결국은 조국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지 않겠다. 이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 국회의 시간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퇴장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을 일유로 해서 일정을 끝까지 좀 끌어보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꼼짝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회는 이제 오늘까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점은 오늘까지로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한 뒤에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앞서 보신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결정됐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개의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보시는 대로 법대로 청문회라는 문구를 담은 종이를 자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도 가졌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후 조국 후보자 임명 가능성 등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산된 조국 청문회 여야 내탓이오 책임 공방. 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요. 오후 7시쯤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재개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자들은 입장하고 있다는데 아직
뭐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간담회 소식을 짚어보고 만약에 이제 저희 정치부의 시간 안에 그 기자 간담회가 종료가 되면요, 저희가 관련한 내용 추가로 나왔던 의혹과 답변도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1차, 물론 1차, 2차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명목상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1차 기자간담회가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1차 간담회 내용을 듣고 나온 논평인 거죠. 네.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강행한 것은 이 초법적 발상이자 가증스러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모른다, 제도 탓이다, 수사 중이니 말 못한다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 건 위선으로 점철된 인생의 기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한 수위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겉으론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이 상식적인 국민적 분노를 마치 정치 공세이자 가짜뉴스인 것처럼 호도해서 오만함을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 영상 밑에 이 시각 국회 기자간담회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빈자리가 있지만 기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요. 지금 시간이 6시 59분이니까요. 아마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기자들밖에 없네요. 빈자리가 좀 보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낮까지 국회 상황이 정말 급변했잖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도 썼는데 오늘 오전 상황 또 오후 상황, 국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야 입장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지속적으로 조국 후보자 딸, 뭐 부인 이렇게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지금 조국 후보자가 들어왔네요. 예. 네, 곧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 할까요? 네, 일단 얘기 좀 예. 이어가죠. 일단 이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던 한국당 오늘 오전에 앞서 보신 대로 전격적으로 이 카드를 철회할 테니 청문회 열자, 이번 주 후반에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 하자.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이어갔습니다만, 자, 바른미래당 역시도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청문회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청문회는 무조건 오늘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장관 청문회 일정을 이틀이나 잡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절차까지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면서 가족을 볼모로 압박하는 행위, 시간을 끌며 차일피일 진실을 봉사하려는 의도에도 더 이상... 잠깐만요. 지금 시작하는 모양인데요. 현장으로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한 6시까지 질문을 한 바퀴 했는데요. 전혀 지금까지 언론사별로 질문하지 못한 언론사도 몇 군데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신 기 때문에 질문의 기회가 없었던 언론사를 중심으로 먼저 싶습니다. 그런 언론사에서 먼저 손을 좀 들어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마이뉴스하고 저 가운데 두 분 먼저 제가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검은색 남자분하고. 네. 아직 준비 조금 기다려 주세요. 후보자 좀 자료 준비 중에 있으시니까요. 준비가 되면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간담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따님 장학금 문제가 불거진 노환중 의료원 부산 의료원장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때 노 원장 컴퓨터에서 노 원장이 대통령 주치 선정에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노환중 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주치 선정에 후보자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발표 자료 중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신 부분, 사실 원론 같지만 또 과거에 어떤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사전적으로 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과 닮은 발언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요. 그 국회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논의 중이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됐던 부분은 사실 직접 수사, 특수수사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다뤄보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례적으로 청문회도 전에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청문회 이후나 임명 전후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안중 원장님께서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 것 관련해서 마치 제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보도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민정수석 권한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다면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검증 차원에서 검증은 할지 몰라도 주치의란 그 주치의 선정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는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인사청문회가 열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를 선택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당부당을 얘기하게 되면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슨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의 그 중립성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말했을 때 특수수사 쪽이 많이 허용되어 있는 편이긴 사실입니다. 그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했던 건 뭐냐면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 그 부분을 현재 경찰이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러셔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 축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사권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됩니다. 그 공수처는 그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깊이 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이전보다 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정책 발표 1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운동 단체 경우도 청와대 앞에서 항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거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위를 해도 절대 금지하거나 뭐 억압하거나 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군데에서 폭력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집회 시위를 억압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최근에 주말만 보시면 주말에 광화문 뭐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항상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걸 불허하거나 뭐 금합하거나 진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제가 뭐 부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예.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의 이승윤 기자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후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 운용사 공개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누가 투자하는지 중요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서로 투자자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다른 투자자를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펀드 투자해도 된다고 청와대에서 펀드에는 투자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청와대에 질의를 할 때 일반적인 공모 펀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 펀드 투자하는 것 괜찮다고 확인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확인 과정에서 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공식 답변이 있는지, 있다면 이거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난번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요. 재산공개 명세 분석 결과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이 그 조 후보자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공직자윤리법 이런 데 좀 비춰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펀드나 경영 관련해서 그 잘 모른다고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든지 형사법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그 범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상사법무과가 있고요. 뭐 ISD 같은 거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펀드나 경영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이 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법을 모른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펀드 운영이나 주식을 모른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 산하에 상사법무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상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전문가보다 훨씬 제가 모르겠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청와대에서 제가 어떤 절차에 따라 문서가 있는지 그 문서 문제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문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부 문서를 공개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후에 여러 우리 뭐 금융 관련 기관장께서 이미 뭐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를 그 소유하는 것이 거기에 출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신 거가 보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정부의 사실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허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와 별도로 아까 이제 오후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제가 지금 드렸던 그 해명과 별도로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제 처 경우도 이게 뭐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3번에 걸쳐서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17년 제가 5월에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펀드에 들어있음을 공개를 했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신고했던 신고 내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한 번 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기회를.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약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남의 코링크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 제기 나온 지가 꽤 돼서 아무래도 후보자 측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마시고 후보자가 파악한 처남의 투자 경위나 혹은 뭐 돈을 빌려준 그 부인께서 돈을 빌려준 경위 이런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그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 블루코어 투자 일가족이 이제 그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그러니까 블루코어 투자자들이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시 투자 당시 알아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부인께서 투자하셨을 때 그 처남이 GP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하셨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처남이 GP란 건 지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제 처남이 GP란 얘기는 서류상 이든 뭐든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모른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남은 그 주식 그 회사의 0.99%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GP가 아니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뭐 블루코온이 이런 말 자체를 전 이번 검증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링크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되었고요. 이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도 이 투자 이 펀드가 저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체를 그 시점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블라인드 펀드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됐더란 말씀이고 그건 실제 그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 점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지금 출국해 있는 세 사람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아마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근데 저희가 이번 검증 과정 최근에 2, 3주 기간 동안에 알게 된 게 저부터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줄 알았으면 왜 공개 신고를 다 3번에 걸쳐서 했겠습니까? 그때 신고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한 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가 후보자가 되어서 검증받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왔지만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공개를 했고 기록이 다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했고요. 그 뒷편에. 네, 안녕하세요. 천재일보의 이대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오후쯤에 여성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야당만으로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신 후에 다시 법사에 출석시켜서 검증을 하는 형태를 뭐 한번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오후에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후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자님의 질문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라도 여상규 위원장님이 뭐 예를 들어 법사위에 저를 불러서 질문을 하시겠다. 전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인사청문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나 질책이나 꾸지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란 것은 실수로 뭐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 실수로 무슨 가짜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그 허위 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란 말이 영어의 번역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자면 허위 조작 정보죠. 허위인 걸 알면서 일부러 조작을 해서 그걸 퍼뜨리는 경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의 표현이나 언론의 기사의 경우 그 경우는 저는 형사처벌과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고 해서 뭐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지금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제가 아까 저 개인과 관련된 뭐 몇 가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백한 그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쪽을 한번 하고 이쪽을 한 번만 더 저쪽에서 더 하겠습니다. 저쪽 예.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민경호라고 합니다. 일단 웅동학원 채권이 그러니까 동생 전 부인분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넘기실 예정인지 그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질문이 저의 전 재수 씨에게 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받으면서 사법개혁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천을 해보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감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강기정 수석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지만 이 낙마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비춰봤을 때는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의 전 재수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조카를 놓고 지금 이제 혼자 되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연루되어 가지고 직장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한테도 저의 조카죠. 저의 조카한테도 아이가 부모가 이혼한 줄 모르고 있고 숨겼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데 지금 뭐 온 세상에 다 알려져 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그만하고요. 저희 전재수 씨가 채권을 넘겼고 그 문제는 그분 개인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명시로 선언을 했고 전 제 동생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저희 전 재수 씨도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 재수 씨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게 실제 법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닙니다. 뭐 법률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허울 좋은 채권에 불과하거든요. 그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그 전 재수 씨로부터 돈을 많이 생활비를 다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그 채권이란 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아마 저희 전 재수 씨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이 종료되면 따로 한번 뵙고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법개혁 문제 관련해서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가족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혼자의 힘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과제를 게다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혼자 잘라서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저 개인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회 통과돼야 되니까요. 국회 통과와 별도로 왜 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메꾸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른 후보들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그만두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쪽 편으로 오겠습니다. 하시고 뒤에 편. 여기 먼저 앞에. 네, CBS 이정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까 오후에 저희 그 CBS 노컷뉴스 기사를 하나 인용하셔서 그 직접 쓴 기사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웅동학원 재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핵심 쟁점이 그 사회에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 사립학교법상 그 원래 처분을 하셔도 이득이 나도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이득이 나면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먼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제 정관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 웅동에 내려가 취재했을 때는 현재 정관상 웅동학원은 기본 그 교육용 기본재산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게 좀 산수가 어려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그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으로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되면 그래서 그걸 빼면 110억에서 130억 정도 가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채무가 161억 원이세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갖고 있는 채무는 그 전 재수 씨 이제 20억 채권이 있는데 그거는 방금 설득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140억입니다. 이게 캠코에 갖고 있는 86억 그리고 동생분이 쓰신 사채가 늘어서 55억 이게 140억인데 그러면 현재 이걸 공시지가로 팔았을 때는 맥시멈으로 130억을 잡아도 30억의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나머지 30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서 그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 시세를 이제 취재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맥시멈은 280억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교 부지라는 게 팔 수 있는 재산과 팔 수 없는 재산으로 나뉘는데 소위 말해서 2010년에도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나오는데 팔 수 있는 재산, 즉 수익용 재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시세로 봤을 때 수익용 재산 200억 그리고 팔 수 없는 교육용 기본 재산이 8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80억인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학교 부지를 살 때는 뒷산, 그 웅동학원 뒷산이 28-1이거든요. 임야가 현재가는 47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임야는 길이 없으면 옆에 길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같이 팔지 않으면 이거는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다수의 부동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봤을 때 후보자의 논리를 보면 이건 학교를 폐교해야 이 빚을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를 폐교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또 사립학교법상 5년 이내 몇 명 이하가 유지되고 이거는 경남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좀 짧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폐교해야 처분할 수 있는데 학교 폐교를 전제로 채무를 지금 변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맥시멈 이제 200억을 잡으셨는데 그건 학교하고 합쳤을 때가 200억이란 말이지 임야만 하면 130억 정도가 되거든요. 130억 가지고는 현재 이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기부를 어떻게 변제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뭐 저보다 웅동학원에서 아마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희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했습니다만은 그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보다 더 모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번 그 검증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점이 상당 부분 많은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교육청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수익용 재산의 재산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란 것 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익용 재산을 개발을 한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학교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시장 가격,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상세한 숫자 문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를 폐교시킬 리는 만무하다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폐교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가 빚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수익용 기본자산과 교육용 기본자산이 있을 때 지금 언론인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이 재산을 두고 저의 모친이 또는 뭐 저의 동생이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썼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서 정리하자고 하신 것이고 그 향후에 이 산과 건물과 뭐 뒷산과 등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지방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족은 다 빠질 것입니다. 빠지면 그다음에 새로운 뭐 통상 대학으로 얘기하면 관선이사 이런 분들이 가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부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서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들이 계신데 학교를 폐교를 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쪽 뒤에 분. 네, 추가? 짧게 그러면 후보자님 죄송한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후보자님이 이 학교를 사회의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이 의지는 저희가 뭐 100번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 문제는 이제 채권의 변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즉슨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맞아도 이 수익용 재산 지금 학교 부지 안 팔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제는 수익용 재산만 따져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뽑은 통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말하는 통계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익용 재산이 다 팔았어도 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기부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의 얘기가 일단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이게 귀속이 되는 거지 이 액수로 안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채무가 남았을 때 후보자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재산 관계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2, 3주 사이에 이게 각각 대략 얼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어느 가격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절차를 향후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그 웅동학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서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사립학교로 그 과거 새로운 어떤 투자자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채무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그만두시니까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봐 주시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약속은 지킬 것이고 제가 후보자로서 이제 지금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집안의 장남으로 이 문제를 장관이 되거나 안 되든 간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맨 처음 당시 소송이 있고 할 시기는 제가 몰랐지만 이 정도 된 형국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즉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안 하신 분을 좀 제가 우선적으로 좀 드리려다 보니까 저쪽 그 끝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네요. 저 아니 그 앞에 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이재은 기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후보자님은 교수 시절부터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오셨는데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 5천 개 이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현재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인이 되신 민정수석 당시에도 또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해 반감도 표출하기도 해서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됐었는데요. 과거 특목고 비판, 성적급 지급 방식 등 많은 게시글로 인해 언행 불리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께서 쓰신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SNS 행보를 계속하고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습니다.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는 제가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던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는 저는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올렸던 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개혁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등등 관련해서 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했던 것이지 특별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현재 SNS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저의 SNS에서 아주 제가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로서는 제가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SNS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SNS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의 SNS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질, 무게, 내용 등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 새기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쪽 뒤편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질문하셨죠? 안 하신 분 옆에 안 하신 분 먼저 드리려고요. 그 옆에. 예. 그럼 가능한 한 안 하신 분을 좀 먼저 손 드시면 그분들 먼저 해드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음에 그 하신 분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권기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님이 제3비례 벌금제를 하신다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먼저 하셨던 거라서 이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냐고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법 쪽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재산 벌금 비례제 또는 일수 벌금제라고 통상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 점에서도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그 재산 비례 벌금제 관련해서 이것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외국의 경우에 그걸 다 전제로 하면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총액 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고 이 실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럼 방법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다른 나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늘나라에 있는 뭐 전혀 아무 어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합니다만은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 하신 분 저 뒤쪽에 맨 뒤에. 예, 저 한국일보 이현주 기자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약정 금액이 왜 74억 원에 달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 펀드 정관에 보면 그 약정한 대로 캐피털 콜이 있을 때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 가족분들도 납입 가능한 10억 5천만 원만 약정을 하면 되는데 왜 7배에 달하는 약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운용사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면 운용사 측에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약정 금액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촌 조카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가족 중에 유일한 투자 전문가가 오촌 조카밖에 없어서 이제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촌 조카분이 그 코링크와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본인이 총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것을 투자 당시에 후보자 가족 측에게 설명을 안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 들어가니 마니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처와 가족이 이제 그 당시 시점에 제가 확인은 지금 근래에 뭐 2, 3주 사이에 한 것입니다만은 당시에 애초부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 가족도 그 10억 외에는 이미 추가로 출자할 가용 자금이 없음을 그 시점부터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나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그 캐피털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또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또 저도 확인했고 그 회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도 추가 투자금 요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약정을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10억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약정서가 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느 분인지 제가 그 오후에 질문하신데 답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금융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그 금융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그 사모펀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이쪽에 답변 안 하시면 지금 주로 가급적 제가 한 가지 한번 드리고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만 먼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좀 공평하게 돈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씩 하는 두 번 세 번 하는 분이 있다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저 더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금수저 진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지했던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그런 바른 금수저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따님 문제라든지 후보자님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금수저들과 정치인들과 똑같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누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후보자님께 좀 더 실망감이 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무례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본인이 혹시 야당에 속하셨다면 후보자님과 같은 배경, 같은 의혹, 결점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임명에 찬성하시겠는지, 또 오히려 후보자님보다 의혹이 없는 다른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지, 아까 본인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시민 등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 왜 근데 그게 꼭 후보자님이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출퇴근 시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법이니 불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제도, 그 합법적 제도. 자, 지금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진행 중이고요. 오후 3시부터 3시 반부터 6시까지 1차로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기자간담회가 언제 끝날지 지금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간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음 뉴스룸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끊어야 되겠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룸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은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오후 7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2차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아까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만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추가로 나왔던 질문이요. 대통령 주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질문이었고,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주치 선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 검증은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아니고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부터 뭐 계속 질문이 나왔던 거지만요. 가족 펀드와 코링크 투자 등에 관한 질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조국 후보자는 관련한 코링크라는 단어조차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고 그 뭐 관여한 바가 없다. 애초부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별도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청문회 형식은 아닐지라도 어떤 야당의 검증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웅동학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사회 환원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가 폐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모친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개인적으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검찰 압수수색이 청문회 전에 이제 뭐 시작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답을 안 하는 게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아까 그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됐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지만요. 실수로 한 기사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SNS에 관한 질문도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 과거 글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글의 중요함을 깨닫고 있고,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SNS를 할 수는 있지만은 민정수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 또 양과 질에서 좀 차이가 되는 차별화되는 글을 쓰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됐고 다시 오후 7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요. 내일 정치보회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보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문회도 지켜봐야죠. 네.